미국의 분열이 정말 심각하구나. 각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가치를 부정한 걸 넘어서서 적대시하고 혐오시하는 문화가 심각하다. 미국이라는 주어를 한국으로 바꾸면요, 저희 나라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이 결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행히 우리는 미국이라는 기출 문제를 보고 있다. 자, 이제 미국 경제 좀 전반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현재 미국 경제는 어떻고, 소비나 투자, 수출, 고용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좀? 미국에 3년 동안 취재를 하면서 많은 분야를 취재하긴 했지만 사실 경제 전문가는 아니어서 말씀드릴 때 일반적인 상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표상의 미국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작년까지 있을 때 인플레이션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2020년 갔을 때보다 유가도 두세 배씩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많이 올랐었고요. 그래서 체감했던 물가의 상승률이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코로나19 이전보다 한 2배였었어요. 2021년, 22년, 23년이.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를 봤어도 물가가 많이 진정이 됐더라고요. 사실은 금리도 인하할 수 있었던 거죠. 고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 허리케인 여파 때문에 조금의 변동이 있었지만 고용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번에 미국 대선 결과를 보면 아직도 미국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경제가 안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지금의 추세는 좋은데 워낙 2, 3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고 그거에 따른 생활고, 물가고가 상당히 만연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해서 관세를 올리게 되면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이 경제적 정책을 어떻게 해갈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바꾸게 되면 유가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유 산업, 석탄 산업, 원전 방산 같은 경우는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3년 동안 계시면서 본 미국 사람들이 좀 항폐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요? 황폐화라는 표현은 조금 이제 저도 이제 과장을 했던 표현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어렵다. 예전과 비교하면은 그런 상황이 들고요. 제가 그 미국은 내전적이라는 책을 썼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게 정치 관련 책이냐라고 생각하셨는데, 정치 얘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나머지는 미국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표현한 책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미국 사람들의 어려움, 현실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는데, 이번에 경합주 모두 트럼프가 승리한 것은 그만큼 미국의 삶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확한 상징이 아닌가 싶어요. 노동계층, 미국의 중산층을 이뤘던 고졸 이하의 미국인들의 삶이 더 힘들어졌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대선이나 중간선거 취재할 때 트럼프 지지자들 많이 만났었어요. 트럭 운전사가 좀 기억이 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러스트벨트의 한 주에서 트럭 운전을 하면서 이제 공장과 공장 사이, 공장과 물류 창고 사이를 이제 오가면서 돈을 벌었던 분인데 아주 잘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2000년대 초반부터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주변에 공장들이 다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혼하게 되고 삶이 나락으로 빠지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러스트벨트의 좀 가난한 지역을 가보면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어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이 비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곳에 슬럼가가 됩니다. 노숙인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런 데는 꼭 마약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총기도 많이 발생하고 범죄가 늘어나고요. 치안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럼 그 자리를 또 누군가 채우죠. 아니면 비어있거나 우범지대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도 그런 것들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총기 문제, 마약 문제 같이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경제력이 잘 나가지 못하는 미국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곳곳에서 사회적인 모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지켜봤습니다. 말씀하신 미국의 총기 문제는 좀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미국의 총기 문제는 좀 역사적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사실은 처음에 미국의 총기 사건 얘기를 들으면, 아니 왜 저렇게 미국은 총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질문 하나 김 작가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년 동안 미국에서 팔리는 총이 한 몇 정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00만 정? 1000만 정. 진짜 많이 잡은 건데. 진짜 많이 잡으신 건데, 최근에 한 2000만 정 팔립니다. 2000만 정. 미국의 인구가 3억 6천만, 3억 7천만 정도 되니까 2천만이라고 하면 대단한 거죠.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 그 말은 곧 뭐냐면은 엄청난 양의 총이 지금 유통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취재할 때도 텍사스 갔을 때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은, 한 가정에 가서 이제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등하교시켜주는 걸 따라가 봤어요. 이제 취재를 위해서. 근데 이게 앞에 이제 전대 같은 가방을 메고 있더라고요.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총이 있더라고요. 왜 총을 아주머니가? 예. 가지고 다니시냐?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총을 쏘는 것도 배우신 분인데 아이들을 내가 등하교시에 총기 난사범이 나타나면은 제압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집에 같이 갔어요. 집에 가서 하나 뭐 더 보여줄 게 있다고. 뭘 보여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누구야? 지금 총소리가 들려?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얘가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았는지 구석으로 가더니 가방을 등에 딱 대고 구석으로 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저거 뭐냐 그랬더니 가방의 등이 가방 여기 표면이 방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 느끼기에는 총기가 위협인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총을 배우는 약간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즉 실제로 학교 교사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제가 취재했을 때도 이제 총을 배우러 다니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만들어질 때 유럽에서 이주민들이 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군인도 없었고 경찰도 없었어요. 근데 야생동물이 있었고 또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도 있었어요. 그들과 충돌하고 가족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총은 이미 발명되어 있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총을 자위권 수단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정헌법 2조가 바로 내가 총을 가질 자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권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미국인들은 사실은 역사상으로도 총이라는 것이 일종의 미국 정신이고 그리고 나의 천부적인 인권이라고 보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도 총기를 없애는 건 포기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2천만 정씩 팔리는데요. 다만 총을 살 수 있는 사람, 쓸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뭐 그들의 정신병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정도의 수준의 그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도 제가 미국이 정확하게 분열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치적인 성향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더 총기에 대해서 우호적이고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총기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타협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분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책 쓰신 것도 오네요. 미국 내전 중이라는 거잖아요. 네. 뭐가 내전 중이라는 거야? 다 갈등이라는 건가요? 전쟁 중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내전이라고 하면 사실은 네. 이제 외국과 전쟁하는 것이 아닌 나라 안에서의 전쟁이잖아요. 사실 뭐 내전이라고 하면 이제 남북 전쟁, 미국의 이걸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3년 동안 이제 취재를 하면서 많은 현장을 정말 가봤는데 한 34개 주에서 한 120여 개 아이템을 했습니다. 뭐 그 아이템 중에는 정치도 있고 대선 중간 선거도 있었고 코로나19 팬데믹도 있었고요.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근데 쭉 많은 주제들을 정말 실습 취재를 하면서 현장을 읽어보니 맥락이 다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의 분열이 정말 심각하구나. 각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가치를 부정한 걸 넘어서서 적대시하고 혐오시하는 문화가 심각하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은 뭔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국가 아니에요? 점점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반반으로 나눠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반으로. 그런데 그 반반들이 다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총기도 그렇습니다. 미국 사회에 최근에 문제 낙태 있었죠? 낙태도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정체성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자, 백인 중심의 국가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멜팅팟, 용광로처럼 전 세계의 다양성과 이런 것들을 존중할 것이냐 나눠져 있고 그 나눠진 세력들이 똑같아요. 각자의 가치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흡사 제가 보기에는 심리적 내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미국인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뭐 제가 이제 외국에서 온 언론인이니까 미국이 10년 뒤, 20년 뒤에 과연 한 나라로 존재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격적이었죠. 미국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실제로 2022년인가요? 미국에서 유고부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약 40%의 미국인들이 미국이 나중에 분열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국 사람들이 분열되어 있고 최근에 미국 대선 2016년, 2020년, 2024년 대선이 48대 51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1대 48.7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거의 양분되어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없어지느냐가 아니라 그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국이 내전 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좀 미국인들이 또 이기적으로 변해버린 이유는 뭔가요? 미국인들이 이기적으로 변했다. 뭐 이것도 분열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네에서 힘이 세고 돈도 많이 갖고 있던 골목대장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다 동네가 움직이고 힘이 세니까 돈도 많고. 근데 나이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곳곳에서 그 자리를 넘보는 준 골목대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 골목대장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약해짐을 인정하고 같이 공존하거나 아니면은 쟤네들이 나를 공격하려는 건가? 위협인데? 그러면서
아주 적대적으로 거칠어지는 게 있죠. 네. 저는 딱 지금이 미국이 그 후자의 모습이다 생각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전 세계에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누려왔던 최강자로서의 헤게모니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이제 중국, 인도 커지고 있죠. 러시아도 90년대에 이제 소련이 붕괴한 다음에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힘을 키우고 있고 푸틴이라는 지도자가 유럽에서 이렇게 말썽을 피우고 있고 이스라엘도 지금 미국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죠. 곳곳에서 준 골목 대장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다극 체제가 되면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끼는 미국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그것은 곧 우리끼리 잘 챙겨야 돼. 우리가 그래야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어라는 이제 위기의식을 가져왔고요. 그거는 결국은 미국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예전만큼의 중산층들이 쭉쭉쭉 성장하는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증오하고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이제 뿌리 깊은 인종차별 문제는 사라질 수 없는 질환, 그리고 미국의 뭐 마당 잔디 문화가 인종차별의 산물이라고요? 인종차별 문제도 제가 책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이긴 한데요. 이 미국의 인종차별은 미국의 역사가 사실은 차별과 증오의 역사도 같다. 그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그 역사적인 이제 맥락인데요. 미시시피주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이제 흑백 차별을 인종차별을 공식적으로 폐지했던 주예요. 그만큼 유지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미국이 처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했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해서 혐오하고 차별을 했죠. 그 다음에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요. 9.11 다음에는 이제 무슬림들에 대한 이제 공격들이 있었고요.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이제 아시안들에 대한 게 있었고요. 지금도 다시 또 이제 그런 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고 유대인들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무슬림들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쭉 이어져 왔던 사실 역사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부끄러운 역사겠지만 계속 존재해 왔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아는 미국의 지인들이 사실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한국인들도 사실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에는 인종차별적인 마음이 있긴 있었지만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트럼프가 워낙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표현을 하고 유세 기간 중에도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의 피를 더럽히고 있어 라는 표현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실제 취임하고 나면은 그런 백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공격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대선에서 해리스가 당선되지 못한 것도 그 유색 인종에 대한 그런 차별 혹은 편견 혹은 그 유색 인종에게 내가 어떻게 미국의 주인인데 유색 인종한테 통치를 받을 수 있지? 라는 것이 적지 않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서 좀 화합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트럼프의 지지층들이 사실은 만나보면 정말 때로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게 좀 저도 이제 취재 갔을 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니까 마스크를 벗으라고 안 그러면 너네 나라로 돌아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이 과연 차별을 없애고 화합을 이룰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긴 합니다. 마당 잔디 문화는 왜 인종차별의 산물이에요? 우리 김 작가님도 미국에 한번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그때 딱 서부. 그때 미국의 전통적인 집 중산층의 집은 뭡니까? 단독주택 아닌가요? 그렇죠. 네. 싱글하우스죠. 2층 집 정도 있고 앞에 앞마당 있고 네. 뒷마당도 있고 바베큐 하는 곳 있고 차고 게러지가 있고 차 한 두세 대 정도 있으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인종차별이라는 문화가 낳은 산물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관련된 책들이라든지 건축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세요. 알게 된 건데 미국의 흑인들은 원래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남부에 면화 농사를 짓는 곳, 농장들이 있었죠.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산업이 빠른 속도로 공업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흑인들이 전국으로 퍼집니다.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보시면요.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왔죠. 공장으로. 그렇죠. 일자리를 찾아서. 네. 그분들이 살면서 만들어진 마을들이 달동네다, 빈민가다 하죠. 그러니까 도시에 가장 싸고 저렴한 곳으로 흑인들이 퍼져요. 네. 대도시에. 일자리를 찾아서 갑니다. 근데 그때까지 주로 이제 대도시에서 살던 백인들이 흑인들이 싫은 거예요. 내 아이들이 흑인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도 싫고, 같은 동네에 사는 것도 싫고, 또 범죄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흑인들이 다른 도시로 이주하는 그 흐름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백인 중산층들이 도시를 떠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완전 떠날 수 없으니까
교외로 나가요. 도시에 가까운 쪽. 가서 백인들이 일종의 중산층 타운들을 만든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2층 집에, 왜냐하면 땅값이 싸고 하니까요. 만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의 전형적인 주택이고요. 백인들이 떠난 도시의 빈자리는 흑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뉴욕의 할렘이라든지 슬럼가들 있지 않습니까? 대도시의 그런 것들이 결국은 흑인들이 이제 집단 거주지로 변한 거고, 원래는 그곳이 백인들이 많이 살던 그냥 도시였는데 흑인들이 유입되는 것을 거부한 백인들의 이주로 의해서 생겼고, 그것이 지금의 미국의 주택 문화까지 이어졌다. 자, 들으면 들을수록 미국은 차별과 증오로 성장한 국가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인종차별만큼 큰 게 이민자잖아요. 이민자도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들은. 제가 이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때 참 좋아했던 단어가 멜팅 팟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로, 큰 이제 어떤 항아리 같은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나의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와 문화와 인종들이 섞여서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서 질주하다 보니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이, 원동력이 생겼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은 이번 대선은 멜팅 팟을 미국의 정체성으로 볼 거냐 아니냐의 선거 전쟁이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당연히 멜팅 팟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민자보다는 우리 미국의 주인들이 원래 중심으로 미국을 만들어 가자라는 거였고, 해리스 측은 미국의 힘은 아메리칸 드림이야, 그건 곧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이는 거야 라는데, 결국 이번은 미국인들이 선택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가혹한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당장 트럼프가 공언했듯이 취임하자마자 불법 이민자들 추방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1기 때도 보면은 뭐 국경을 넘는 아이와 부모를 떨어뜨려 가지고 뭐 인권 논란도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민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양면적인 게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에서 트럼프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민자들 때문에 내 돈이 들어가고 직업이 뺏기는 게 싫어서라고 이제 선택을 한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nctuary City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스러운 도시 뭐 이런 건데요. 뉴욕을 예를 들면은 밤 10시 이전에 찾아오는 누구에게도 잠자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불법 이민자라고요. 뉴욕에 어디에 오면 그런 시설들이 있죠. 시설. 쉘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갑자기 집에 찾아오는데. 아닙니다. 네, 시설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Right to Shelter라고 해서 쉼터권이라고 있는데요. 뉴욕에 있는 쉼터로 오면은 밤 10시 이전에 오면은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법 임자들이 늘어놓으니까 막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그들이 쉼터를 요구하니까 뉴욕 같은 도시에서 제공을 했어요. 근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미국인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죠. 대신 그 돈이 미국인들의 복지라든지 치안에 이제 못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그 득표율을 보니까 고전적으로 아주 역사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했던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서도 그 지지세가 예전만 못하더라. 그거는 불법 이민자들로 인한 갈등이나 또 시민들의 분노가 예전보다 훨씬 커졌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표심으로 갔고, 아마 트럼프는 그 표심을 받아서 이민자들의 상당히 가혹한 정책을 펼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양면적인 게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런 생각을 가끔 했거든요. 미국의 가장 노동계층의 위와 아래는 실제 미국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 왜냐? 최고의 미국 혁신기업이라고 하는 데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구글의 CEO가 순다르 피차이죠. 네. 인도계죠. 엔비디아. 젠스랑 대만계죠. 그 다음에 뭐 MS, 인도 아닌가요? MS, 어도비 다 인도계입니다. 네. 혁신을 이끄는 IT 기업이라는 테크 기업들의 CEO들,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 이끌고 있는 리더들은 상당수가 이민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가장 저임금, 그 다음에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백인들이 없습니다. 다 영어도 잘 못하는, 흑인도 없어요. 심지어는 대부분 영어가 서툰 중남미 출신, 뭐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민자들이에요. 과연 미국을 지금 지탱해주는 이 위와 아래에 있는 이민자들 혹은 이민자들 후손을 배제하면은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 몇 번 미국인들한테 얘기를 해보면은 상당히 동의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인들이 이민자에 갖고 있는 생각이 이중적이다.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이민자들에게는 가혹하게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한 번 가봤었는데 그때 제일 이해 안 되던 문화가, 뭐 한국 사람들은 많은 분들 공감할 것 같은데, 팀 문화.
야, 이건 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팁은 내가 서비스에 감동을 받았을 때 내 의지로 주는 건데, 미국은 그냥 이거 뭐 반강제던데요. 그럼요. 안 주면 안 되는. 이게 팁인가? 예. 저는 차라리 나중에 든 생각, 그래, 그걸 가격에 포함시키는 게 낫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팁 문화 사라질 수 없나요? 미국 사람들도 불편한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뭐 예전에 출장 가고 했을 때는 보통 한 팁을 한 15%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맞아. 근데 지금은 15% 가지고는 욕 듣습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20%. 근데 심지어 이제 최근에는 어떤 더 문제가 생겼냐면 예전에는 팁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써서 남겨뒀잖아요. 맞아. 쓰거나 아니면 직접 현금을 두거나. 근데 요즘에는 이제 태블릿을 가져옵니다. 태블릿을 이제 서버가. 거기 보면은 18%, 20%, 22%, 25%뭘 누르시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보고 있는데. 심지어는 저는 어떤 경우를 당했냐면은 낮은 걸 눌렀더니 이거 너무 너 적게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이 생겼냐면요. 팁플레이션. 죄책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참 재미난 게 저도 그래서 팁의 역사 좀 찾아봤어요. 그때 네네. 취재하면서. 팁도 역시 인종차별 문화의 산물이에요. 진짜요? 예. 왜 그러냐? 부자들이 생겼겠죠, 미국에서. 네. 부자들이 이제 약간 영국이나 유럽의 귀족들처럼 행세를 하고 싶은데 뭐 유럽에서 이렇게 조금씩 자선해 주는 게 있었겠죠. 아, 우리도 좀 멋있게 해보자. 근데 유럽보다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노예들이 있었죠. 흑인 노예들이. 근데 흑인 노예들의 삶은 사실 처참했어요. 뭐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래서 이 미국의 부자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짐을 들어주거나 허드렛 일을 해주면은 흑인들에게 주던 이 팁, 이게 미국의 전통이 돼버린 겁니다. 미국 부자 때문에 생겼구나. 네. 그래서 뭐 외국 많이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지금 유럽도 팁 문화가 많이 없어지고 있거나 그 액수가 적어요. 근데 미국만 액수도 많고 그리고 어디든 안 주면은 상당히 매너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팁 문화가 없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건비를 책정할 때 팁을 전제로 하고 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식당에 취직을 할 때 얼마를 받는다? 뭐 200만 원을 받는다 하면은 200만 원을 받는다는 거는 네가 팁을 100만 원을 받을 거니까 200만 원 줘. 라고 이제 돼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떤 곳은 자기가 받은 팁을 자기가 갖는 것도 있고요. 어떤 곳은 다 합쳐서 n분의 1로 나눈 데도 있어요. 하지만 팁이 없어지면은 거기서 일하는 기본적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문화를 없애기 힘든 거죠. 다만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게 팁이 너무 심각하다. 이거 팁플레이션이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일부 가게, 아주 일부 가게에서 아까 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가격에 팁을 붙이자. 그래서 우리 가게는 뭐 몇 프로에 팁을 붙여서 가격표에 포함시켰습니다. 라는 데가 생기곤 있는데 그게 확산되고 있지는 않아요. 자, 미국 경제에 관해서 오늘 여러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좀 정리한 질문으로 미국의 가장 약한 고리는 결국 뭐인지라. 자, 이제 트럼프 2.0 시대 한국은 어떻게 기회를 좀 찾아야 되나요? 미국의 가장 약한 고리는 저는 여전히 분열의 가능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저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망하기에 가장 두드러진 키워드는 복수입니다. 복수. 리벤지. 얼마 전에 트럼프의 일대기를 전기 영화가 이제 나왔었죠. 어프렌티스라고. 그 상영 되냐 마냐 난리 났었는데 결국 상영됐었죠. 네, 상영 이제 뭐 지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봤거든요. 보면서 저 사실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그렇게 봤던 이유는 지금의 트럼프를 이해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거기 보면 재미난 게 나오는데요. 로이 콘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 사실은 트럼프의 멘토죠. 그 멘토가 트럼프에게 가르친 게 있습니다. 절대 패배를 인정하지 마라. 공격하라, 공격하라, 공격하라. 지금의 트럼프의 어떤 모습, 멘탈을 정확하게 보여줘. 그때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거나 혹은 배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트럼프가 할 수 있는 복수들은 공무원들에 대한 복수라든지 자신들의 내각에 있었던 뭐 예를 들면 윌리엄 바란 이제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 그 사람은 트럼프가 2020년 대선이 사기다, 부정선거다 주장했을 때 동조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니키 헤일리라든지 뭐 리즈 체니, 하원 의원, 전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내에 있었는데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할 것이고 또 하나는 연방 공무원들의 중요한 자리들을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교체할 거다라는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분열의 정치가 화합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심해질 수 있을 겁니다.
심해질 수 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우려되는 거는 트럼프 1기 때는 부통령이 마이크 펜스였죠. 펜스도 결국은 이제 트럼프를 배신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JD 벤스예요. JD 벤스. 오하이오주의 상원 의원이죠. 제가 이제 2022년에 JD 벤스와 이제 인터뷰를 직접 했었거든요. 네. 아마 한국 언론에서는 아마 제가 처음으로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JD 벤스는 처음에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누구보다도 열성적인 트럼프 지지자로 변합니다. 근데 지금은 훨씬 더 트럼프보다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트럼프는 헌법에 따라서 3번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에는 대통령이 나오지 못할 거고, 이미 나이도 많이 들었고 본인도 다음에는 대선에 도전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으로선 JD 벤스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JD 벤스가 아니더라도 결국 제2, 제3의 트럼프 혹은 트럼프보다 좀 더 강력한 스트롱맨이 미국의 공화당의 주자로 나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분열과 갈등은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고 훨씬 더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 결국은 앞으로 이 미국의 정치권이라든지 미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수습하는지를 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바라진 않지만 뭐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하거든요. 네네. 근데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굉장히 긍정적인,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그 공약들이 또 되게 엄청난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전략적 비축 자산, 그 다음에 뭐 금시총을 넘어설 것이다. 그 다음에 증권거래위원회원회 뭐 게리 갠슬러 자를 거다 했었는데, 그런 공약,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공약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실현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까요? 트럼프는 이런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는데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떤 반발이라든지 혹은 공격들이 들어와도 본인이 마음먹은 것들은 추진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트럼프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2016년 때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과감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미 본인이 국정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에게는 엄청난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있어요. 그 어떤 나라의 지도자보다도 열성적인 팬들이 있고, 물론 트럼프를 혐오하고 증오하고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 또 절반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은 계속되지만은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때로는 반발이 많고 민주주의에 위반되거나 합리적이지 않을 거라도 추진하는 게 트럼프다. 트럼프가 1차적으로 강력하게 약속했던 것들은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해지네. 트럼프 시대 비트코인은 정말 어떻게 될지. 김작가TV에 처음으로 또 PD님 나와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미국 대선과 미국 경제 관심 많으신 분들 많을 텐데 개인적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미국에서 취재를 하고 미국 사람들을 만났고 미국의 이슈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걸 이제 미국은 내전중이라는 책을 또 이제 엮었거든요. 앞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 대선과 관련된 내용이 좀 있는데, 그 후보 개최 전이라서 바이든 얘기가 조금 있긴 한데, 뒤에 부분이 아니죠. 이제 초반 중반부터는 미국의 지금 현실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요, 미국이라는 주어를 한국어로 바꾸면요, 저희 나라 얘기예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이 결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행히 우리는 미국이라는 기출 문제를 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분열이나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혹은 반대로 그 갈등이 어떻게 더 심각해지는지를 우리가 좀 지켜보고, 또 아까 대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들을 좀 준비를 제대로 한다면은 우리한테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 좀 읽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또 이 미국 대선 내용들을 또 담아서 후속편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미국, 그리고 세계에서도 가장 강대국인 미국을 잘 아는 게 우리 한국 경제가 잘 이끌어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 인사이트 알고 싶으신 분들은 원해요 미국은 내전 중 PD님의 책 보신다면 큰 도움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강윤기 PD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